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서 역대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지금 한반도의 긴장,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까지는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실에 충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등단 소설가들의 전성시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재천 전 정책위 의장이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당 입당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한다는 사실은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의당이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분리기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여론의 주목도도 떨어져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마땅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초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버리는 모습일 겁니다. 안철수 대표부터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고 이를 통한 상황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요, 이런 충격요법,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양반집 도련님이나 월급쟁이처럼 활동하는 부적격자는 경선 과정에 참여시킬 수 없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의 저성과자와 비인기자에 대한 공천 배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이걸 두고 TK 지역과 강남 지역의 물갈이를 말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고 또 우선 추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선 추천제라고 쓰고 전략 공천이라고 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한판 승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사실상 대권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지금 세계 최대의 해외 관광 소비국, 물론 인구로 따지니까 중국이죠, 그죠? 예, 그렇죠. 중국은 뭐든지 1위니까. 근데 예. 중국의 요커가 2012년부터 제주를 많이 찾고 있는데, 예. 문제는 체류 기간이 짧다,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방문하는 비율도 낮다. 이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체류 기간이 짧고 재방문율이 낮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볼 것이 없다는 거죠. 네.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예. 민망하긴 한데 예. 사실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요코들이 제주 방문이 이제 고부가 가치 관광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나온 대목입니다. 아하. 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요커가 주로 21살에서 40살 여성이었고요. 주 목적은 쇼핑과 자연 경관 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제주를 2차례 이상 방문한 요커 비율이 9.6%, 같은 기간 일본은 32.3%입니다. 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 관광 전반의 문제인데 각국의 요커 유치 경제 치열해진다는 거,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인데
관련 업계 담당 부처가 다 책임 못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작년에 그 메르스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개최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코 유입 방안이어서 제가 한번 거기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러다가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이 국가 경쟁에서도 밀린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별 소득이 없네요. 하여튼 문화와 역사가 아우러진 이 스토리텔링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 등이 새로운 콘텐츠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 라오스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예. 거기 사실 또 가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뭐 훌륭하게 뭐 엄청난 문화와 혹은 뭐 쭉쭉 올라간 빌딩 이런 거보다도 그냥 편안해요. 천천히 돌아가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사실 또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싼 가격에 쇼핑 감각을 몰아치니까 9.6%밖에 재방문율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입주자는 강제 퇴거하는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사나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이제 영구 임대주택에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강제 퇴거 기준과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기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임대주택은 이제 소득이 좀 올라가면요 이 강제 퇴거를 하게 됩니다. 왜? 국민임대주택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영구임대주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기준으로 50% 초과한다라든지 부동산 1억 2,600만 원 초과한다든지 자동차 2,489만 원 초과한다든지 기준이 있으면은 이제 그 퇴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게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경우는 입주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퇴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서 수급 자격을 잃어도 재계약할 때 보증금과 임대를 올리면 계속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영구임대주택에는요. 매일차가 이렇게 쫙 많답니다. 학군 때문에. 예, 학군 때문에 아이들 학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 퇴거 있는 거 없으니까요. 예, 이런 것은 이제 입주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의 혜택을 이제 빼앗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예. 참고적으로 학군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 이거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앞으로 입시가 내신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 내신은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좀 걱정인데 코스피가 말이에요. 예? 이 56포인트나 급락을 했는데 지금 1800선 밑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1850선에서 버티느냐 이거 가지고 말들은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금 1800 어제 이제 61.54의 장을 마감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질런지 버틸런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북한 로켓 발사한다, 개성공단 어쩐다 이런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연휴 기간 동안 장이 안 서니까 그렇죠. 완충지대가 있었다가 이게 딱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56% 떨어졌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1,744억 원 순매도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좀 뒤를 받쳐줬는데 일단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15위 모든 종목 어제 하락했고요. 은행주 글로벌 은행주가 부진한 모습을 함께 내려갔고요. 특히 북한이 남북 경협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 솔루텍이라든지 세명전기, 제롱전기라든지 모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1800선 밑으로 떨어질런지 아니면 1500선 아직 버티게 될런지 오늘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부자 구단 하면 이제까지 삼성이었는데. 예. 이제 하나로 바뀌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이 최고 부자 구단의 이름을 올려놨거든요. 어제 이제 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2016년도 이 선수 등록 현황을 발표했는데, 예. 이 하나의 평균 연봉이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선수단 전체 평균 연봉이 1억 7,91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예. 이 뒤를 이어서 삼성이 1억 5,464만 원 2위고요. 롯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전체 평균 연봉은 1억 2,656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야구 전체 평균 연봉은 전체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군 선수까지 포함이 된 건데 2군 선수를 제외한 1군 선수들 평균 연봉만 따져보면은 이 한화가 3억 3,041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삼성이 2위, 롯데가 3위로 이 한화, 삼성, 롯데가 선수들 연봉에 또 많은 돈을 쓰는 구단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야구 1군만 따져봤을 때에 1군 선수들 평균 연봉은 2억 1,62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프로야구 선수 돈 꽤 잘 버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프로야구 등록 선수의 50%를 넘는 340명이 연봉 5천만 원 이하 선수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 중에 136명이 최저 연봉 2,700만 원을 받고 지금 프로야구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프로야구도 굉장히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김태균 선수 말이에요. 한화에. 예? 16억 원이죠, 연봉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김태균 선수가 5년 연속 이 프로야구 연봉 킹의 자리를 지켰거든요. 연봉이 16억 원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기아의 윤성민 선수가 12억 5천만 원으로 연봉 2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역시 이 한화의 로저스 선수가 22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동안은 이 한화가 이 투자에 인색하다 이런 평을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최근 3년 사이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우승 전력을 갖췄는데 한화의 이런 과감한 투자가 과연 올해 우승으로 이어질지가 프로야구 팬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유럽에서 축구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럽 축구 티켓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영국은 한 9만,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하고 독일은 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올리려고 그러다가 티켓 가격에 항의하는 집단 행동을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분데스리가에서는 이 도르트문트 팬들이 이 원정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경기 도중에 20분간 이 침묵 시위를 벌였고요. 또 이 침묵 시위에 의해서 수백 개의 테니스 공을 그라운드에 던지는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예. 이 분데스리가 평균 티켓 가격이 한 4만 원 수준인데 예. 이 슈투트가르트의 원정 경기 티켓이 최대 9만 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영국과 리버풀 팬들도 가격 인상에 항의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항의를 해서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버풀 구단이 다음 시즌의 티켓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여기에 항의하면서 지난 7일에 이 썬더랜드전에서 리버풀 팬들이 후반 32분에 집단으로 퇴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결국 이런 압력에 굴복해서 구단이 티켓 가격을 동결했고요. 근데 원래 이 축구가 이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노동자들의 스포츠로 발전을 해오면서 오늘날 유럽 프로축구의 원형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부분의 유럽 축구의 명문팀들, 예를 들면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같이 일찍이 그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근대 도시로 발전한 지역을 연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 유럽의 축구 팬들은 축구는 노동자들, 서민들의 스포츠다라는 것이 이 정서적으로 이 강한 연대를 갖고 있어서 이 티켓 가격 인생에 강한 좀 반발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에 에어코리아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쁨 수준을 넘어간다고 나오면 야외 활동 약속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경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스마트한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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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예, 8시 30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비도 오고 있죠. 참 많이 막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빗줄기로 오늘 아침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따라 강남역 가는 길 서초 1교와 진흥아파트 사이 끝차로에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혔고요. 서울 시립대길 청량리역 가는 길 서울 시립대 앞에서도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터널 못 가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도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혼잡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 통제구역 선포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우리나라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용환 부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 지금 모두 귀환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은 좀 여쭤보는 것이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홍양호 위원장,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홍양호 위원장 같은 분이 물론 이제 억류라는 표현은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억류됐었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다 돌려보냈어요. 이걸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것이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예상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이런 식으로 명의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몰수가 아니고 동결입니다. 전면 동결, 우리 재산을. 그래서 생각보다는 북한이 그렇게 큰 최고도로 압박 수위를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측 인원 우리는 항상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를 했고 이번은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발표를 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역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가 기본이었고 그래서 2013년도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반응의 수위가 좀 낮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어떤 열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완전히 희망의 끈을 끊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5월 달에 당 7차 대회를 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정치 스케줄이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돼 왔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핵실험하고 2월 달에 미사일 쏘고 3월 달에 NLL이나 후방 지역에서의 테러 같은 것이 충분히 예견됐고 그런 긴장 국면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가 이제 5월 달에 김정은이가 당대를 하면서 내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 옆에 나라까지 압력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우리 정치 일정대로 해왔다. 이것은 김정은 장군이 승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대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평화 공세로 대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면 몰수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전면 동결이라고 쓰고 또 군 총참모부 대변인이나 총참모부 고급 장군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부 산하 어쨌든 남한과의 교류를 보는 통일전선 사업부 산하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약간 북한도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 같지는 않은 거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지금 전제 조건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그걸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지금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떻게 희망을 거는지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만능이 보검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핵이 가지고 있고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정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미국도 핵찜질하겠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워딩들, 발언들이 다른 반응들을 또 대응들을 추가적인 보복 조치들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이 차단이 되면 피가 말라버리면 통치자금도 막을 거고 산업도 막을 거고 시장도 막힐 거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움직임을 일으켜야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그 움직임이 커지고 그 움직임에 대응을 하면서 정책적 미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체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란 사태에서 봤듯이 이란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재가 심하게 들어갔으니까 이란이 못 견뎌서 결국은 핵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 북한도 이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다가 뭐 고난의 행군 1995년, 99년 고난의 행군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재발이 되고 힘들어지면 이거 좀 협의를 하자 이런 거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이 정말 뼈 아프다. 이게 정말 체제에 이게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고도화를 하고 미사일을 계속 투발 수단을 완성을 한 다음에 가질 거 다 가지고 놓고 이제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리면 우리 이제부터 안 하겠으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들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 대대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꼭 막아야지. 이게 무슨 핵과 미사일이 남의 나라 문제처럼 어떤 미국과의 문제처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아까 5월까지는 조금 5월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게 조평톤이 개성공단 개성공단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5월달까지는 이게 계속 좀 올라갈까요? 위기 상황이? 뭐 저는 5월 초에 있을 7차 당대 전까지는 남북 관계는 계속 에스컬레이터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개성공단을 중단하느냐.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은 북측이거든요. 예. 북측이 그렇죠. 핵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벌써 왔어요. 예. 그리고 미사일은 벌써 얼마나 많이 쐈습니까? 예.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말로만 해보면 저 사람들은 그냥 말뿐이구나. 계속해서 자기 고도화를 해나갈 건데 이것을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쐈고 이제 3월달이나 4월달쯤에 들어가서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요인 암살을 할 수 있고 NLL에서 도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계속 참기만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건 우리 자존심이고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를 우리가 또 사실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 계속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난 그런 나라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왔는가 하면 개성공단을 둬두고 당신네가 우리 보고 제재를 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저 자신도. 예.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문제가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이제 안보적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를 했다 그러는데 북한이 거기 원래 육사단 위수구역입니다. 북한군. 예. 6.25 전쟁 때 한국으로 내려왔던 부대 중에 하나인데 개성공단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벌판입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쭉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예. 북한군은 산을 끼지 않고 큰 부대 주둔지를 만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1차 타격으로 쭉 그 넓은 평야에다 널어놓으면 한 번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예. 개성공단이 되기 때문에 이 뭐 긴장 상태가 높아졌다 그러는 거는 원래 그 지역 자체에 위수부대만 있었지 기갑 부대까지 나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2 내지 4km가 뒤로 물러간 거거든요. 예. 전쟁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2 내지 4km 전진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대전에서. 그러니까 육사단이 위수구역으로 되겠지만 북한이 지금 들어가서 뭐 당장은 모든 걸 뜯어 제끼고 군부대 넣고 물론 북한이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군대가 들어가고 장갑차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한국에서 저것 봐라. 우리가 했던 평화지대가 지금 중립지대가 지금 북한군 무력 증강이 그 어떤 지옥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 북한군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요. 예. 그런 거는 개성공단이 있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3월 달에 NLL이나 어떤 섬을 기습 점령을 했어요. 북한이. 예. 뭐 연평도든 어떤 X섬에. 예. 그럼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하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1,500명, 2,000명, 3,000명 되는 우리 공단 근로자들이 인질화되는 것은 이건 안보 당국자들이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복을 할래도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해 왔었거든요. 예. 저 빼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뭐 외화를 못 벌어들이는데도 큰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그 위기 발생 시 북한이 커다란 군사적 도발 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 제재를 유도하는 측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 예. 북한 돈줄에 타격을 주는 측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 문제만 보면 너무 단선적인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셨던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노동 문제 오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이 노동개혁법이 말이에요. 지금 뭐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노동개혁 가지고 뭐 얘기가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우선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고용 절벽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 실업률이 3.6%입니다. 근데 그거 안 맞는 뭐 구직 단념자라든지 주요 진입생 이렇게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은 체감 실업률이 10.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 그거보다 높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그렇죠. 청년 그 공식 실업률은 9.2%인데요. 체감 실업률이라는 것은 22%.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거든요. 몇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느냐. 청년 고용률이 4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요즘 뭐 취업 지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일자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업과 불황의 악순환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실업이 늘고 구조조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부채가 늘고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불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은 실업자가 더 늘어나죠. 구조조정이 확산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업과 불황의 악순환이 형성되면은 경제가 붕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는 그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미래 산업 발굴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 경쟁을 할 때 우리 경제가 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남미 경제처럼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큰 문제가 이제 사회 파괴라는 건데. 사회 파괴요? 사회. 예. 그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요. 결혼 못 하잖아요. 예. 출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청년층, 어린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대화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지금 실업 문제는 일자리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 운명에 걸린 문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남미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용의 양극화라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용의 일단 양극화의 개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취업을 해도 누구는 월급 많이 받고 누구는 정년 보장 받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양극화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정규직은 비교적 높은 임금에 정년을 보장받고요.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에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신분이 다를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직이 2라면은 비정규직은 2대 1이거든요. 근데 요즘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규직이 1이고 비정규직이 2입니다. 예. 그래서 1대1 이렇게 이제 비율이 다른데 그냥 단순하게 임금만 비교해도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은 60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능력을 가져도 어떤 사람이 정규직이냐 어떤 사람이 비정규직이냐 이거에 따라 신분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양극화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거든요. 처음에 취업할 때 대기업에 갈 거냐 중소기업에 갈 거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갑이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을이라는 겁니다. 월급 차이도 좀 있죠. 월급 차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00대 60 정도 됩니다. 거기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갑을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근데 정말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봉급 차이가 100대 36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같은 대학을 나와도 누군가가 같이 대기업 정규직이 되면 100을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되면 36을 받는 100개 못 받는다 하는 얘기니까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한 60만 원 받고 그죠? 100을 받으면 60 정도 그렇죠. 받는 맞습니다. 거고. 네. 참 이것도 문제고. 근데 이게 일단은 이 취직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부장급 인턴도 있답니다. 하도 인턴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두고 갈아타고 이런 부분이요. 그렇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것이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 능력과 관계없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안 되고 경제가 성장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정규직은 고용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일부 직장의 하나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들의 정규직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근로자들은 수시로 구조조정 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은요. 아무 때나 해고를 당하고요. 월급도 뭐 마음대로 깎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그 고용의 그 유연성이 100%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고용 경직성이 높으니까 이거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뭐 문제가 많다 하는 것도 물론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의 원인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만 노동 운경이 좀 과도해서 일부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정규직들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만두면 딴 데 갈 데가 많으면 좋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그 문제는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전락을 하면은 정규직 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양반과 천민처럼 신분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게 뭐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나요, 지금? 많습니다. 미스매치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실업난을 겪고 있는데 한쪽에 구직난을 구인난. 예. 근데 실제 보면 대학가는 뭐 실업난으로 신음을 하고 있지만은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교육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4년제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소기업가에서 일하는 훈련도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어떤. 현장에 대한 거? 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중소기업들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 60%가 그 취업 공고를 내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꿔서 그래 뭐 실업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같은 거 많이 육성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내기도 해야 되고요. 또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4년 대학 가라, 대학원 가라, 그래서 좋은 직장 가라. 그보다는 그 사람의 적성에 맞고 그 사람 장래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 사회적으로 그래 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가서 기업과 함께 커라.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는 무조건 뭐 좋은 대기업, 무조건 뭐 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예전에 황우여 의원께서 교육부 총리 하실 때, 사회부 총리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 들었는데 대학 진학률이 조금씩 떨어진대요, 우리나라가. 예, 지금. 요즘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래 뭐 무조건 대학만 간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짚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지금 표류 중인 노동개혁법 이거 통과되면 이런 문제 없어지나요? 예, 일단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그거는 안 되겠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4개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고용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업급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이 이제 4번째 근로자 파견법입니다. 이 근로자 파견법은 뭐냐면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 가능 업종도 주조나 금융, 용접 같은 6개 뿌리 산업까지 확대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 파견법이라는 것이 결국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는 법인데 문제는 이 법대로 된다면 이제 대기업도 파견법을 되게 활용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고용 불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악용되는 것을 막으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좀 빨리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 일반 해고, 취업규칙 변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쉬운 해고는 절대로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부 공기업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뭐 금융권에서도 이거 시행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거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노동법 개정이 안 되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이제 행정지침으로 내려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성과자에 대해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저성과라면은 해고를 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오히려 좋은 이제 지침이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때 교육 훈련으로 파견시켜서 결국 해고시키는 그런 이제 절차로 이용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반대가 상당히 있죠. 그다음에 취업 규칙 변경도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이제 그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또 그러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해서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노동법이 아직 개정인데 이걸 이제 일단 실시하니까 뭐 급한 것은 인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법 절차는 밟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다 같이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성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니까 급하긴 하더라도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노동 문제,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뭘까요?
근본적인 해법은 이제 우선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성장률이 높아져야 경제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예.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개혁을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 노동개혁, 아까 말씀드린 노동개혁 사법 제대로 좀 고쳐서 통과시켜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라.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개혁을 해서 무조건 예. 대학이 아니라 실업교육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고용도 스스로 창출이 되면서 오히려 고용이 창출이 되니까 성장률도 올라가면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하는 그런 체제가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